이지은, 김성은의 이리 오너라.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 김성은의 이리 오너라 팟캐스트 진행자 김성은, 이지은입니다. 네, 지은 씨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요즘에 미세먼지 너무 심해져가지고 네. 진짜 숨쉬기는 힘들더라도 조금 추위는 가셔가지고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최악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정말 바로 가시거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그리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사상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1화가 올라갔고 오늘 2화 녹음인데요. 1화 올라가고 나서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저거고요. 네. 사투리 쓸 거면 사투리 쓰고 표준말 할 거면 표준말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나운서 같다. 이지은 씨가 너무 아나운서 같은 톤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사실 제가 서울을 온 지 2년 반? 네. 밖에 안 됐는데 아직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런 평가를 들을 때 네. 너무 오글거리고 네. 아나운서는 정말 비유를 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뚜박뚜박 읽었다 이런 얘기.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네,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네, 저희가 팟캐스트는 팟빵에 올라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려면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다운받으시고 빈민민중당을 검색하시면 저희 거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는요? 빈TV. 네, 유튜브 어플에서 빈민민중당이나 빈TV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뜨는데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종 모양의 알람 설정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같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거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댓글이 달렸어요. 네. 뭐라고 달렸죠? 통합진보당 통진당 잔당들? 네, 통진당 잔당들이라는 리플이 1개가 달렸습니다. 제 댓글이 달려서 너무 기쁜 나머지 봤더니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게 통진당 잔당들이라니요. 네, 말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고 이제 민중당 당원인데요. 우리 지은 씨는 통합진보당 잔당들인가요? 저는 통합진보당 잔당들은 아니고요. 저는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당원들과 함께 만든 민중당이 제 첫 당입니다. 네, 지은 씨는 민중당이 생애 첫 당인 거죠? 그렇죠, 생애 첫 당.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진당 잔당들 이런 댓글 말고요. 이지은 김성우 정말 잘한다. 유튜브 너무 재밌어요. 이런 댓글들 저희 구독하기 몇 명 눌러주셨던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댓글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요 정도로 근황 소식은 전해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 민중당 당원들의 사연 오늘도 왔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빈민민중당 당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시간, 온전히 우리 당원들의 삶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우리 첫 번째 사연 어디서 온 사연이죠? 네, 신촌역에서 떡볶이 노점하는 당원의 사연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촌에서 떡볶이 노점을 하는 당원입니다. 제가 파는 것 중 베스트 상품은 떡볶이 플러스 계란입니다. 떡볶이 소스가 예술입니다. 다른 집하고 달라서 소스에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의 20대는 그때는 진짜 무서운 것이 하나 없었는데 지금은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니까 희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나이트클럽도 많이 가고 정말 날아다녔습니다. 장사를 한 지 14년이 되었어요. 아이 아빠가 사업을 말아먹는 바람에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행정대집행 당한 날이었어요.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건너편에 같은 지부에 우리 회원마차가 포크레인으로 내려 찍혔을 때 정말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차가 포크레인으로 찍혀서 다 부서질 때는 진짜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느낌이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아픔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취객들이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길 가던 취객이 시비를 걸어서 참다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판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단골 손님이 말리고 도와주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이 끝났어요. 그 손님한테 정말 고마워요. 지금은 그 단골 손님이 이사를 가서 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나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우리 집 단골이 한 명이 또 있어요. 이 양반은 떡볶이 매니아예요. 총각 때부터 우리 집 오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애들이랑 부인이랑 다 같이 오는 손님이에요. 다른 곳 안 가고 꼭 우리 집 온다니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런 분들 덕분에 내가 또 힘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노점을 하면서 악착같이 버텨낸 이유는 우리 새끼들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우리 애들 잘 키우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지금은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민중당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애쓰는 모습이 감탄스럽고 많이 못 도와줘서 안타깝고 그래요. 세상을 살아보니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의를 보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민중당 당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신촌 로터리 하나은행 앞에서 떡볶이 팔고 있는 우리 당원분이 사연 보내주셨고요. 신청곡이 뭐죠? 네, 신청곡은 노점상의 노래입니다. 네, 노점상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신촌과 홍대 이쪽은 제가 이제 학교 생활했던 곳이어가지고 떡볶이 맛차들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신촌 로터리 하나은행 앞 떡볶이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이 집에 네. 떡볶이 소스에 묻혀주는 삶은 계란. 역시 아시죠? 베스트 메뉴인가요? 그죠? 아시죠? 그 노른자를 네. 소스 으깨 먹는 거. 딱 먹으면 하나만 먹을 수가 없어요. 꼭 그 맛이- 두세 개는 먹는 것 같아요. 그 맛이 생각납니다. 딱 이렇게 할 때 먹으면서 딱 떡볶이 이렇게 딱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에 우리 꼭 떡볶이 먹으면서 방송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좋겠어요. 너무 배고프다. 네. 그 두 번째 사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송파 가락시장에서 온 사연입니다. 민중당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락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빈민민중당 당원입니다.
배추, 무, 파, 시금치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채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파는 것 중에 최고는 열무와 얼갈이입니다. 얼마나 상품이 좋은지는 직접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36이었죠.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이사를 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 지인 소개로 시장 안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락시장은 경비 용역들이 맨날 때리고 물건을 발로 차고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시장에 나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함께 장사를 했죠. 그러다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 장사를 하시는데 힘이 붙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운전기사도 해보고 전산관리 업무, 제조업 회사에서 다녀보고 진짜 여러 일을 해봤는데 직장생활로 도저히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시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네요. 젊은 나이에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다. 직장생활로도 어려운데 차라리 힘들지만 이렇게 장사하는 게 낫지 않냐. 부모님 도와 장사하니 참 보기 좋다. 이런 말들을 손님들이 해주세요. 가락시장을 찾는 손님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젊은 제가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이 격려들을 해주십니다. 장사를 하면서 여러 투쟁들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보다는 그냥 춥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사가 좀 잘 돼서 부모님께 도움이 되어 드렸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파는 사람에게도 예의가 필요하듯이 사는 사람에게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건을 다 사고 포장까지 다 해놨는데 옆집이 조금 더 싸다고 다 팽개쳐버리고 가시는 손님이 있었어요. 경제가 어려우니 손님 입장에선 싼 것을 찾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미안하다 어쩐다 말 한마디 없이 쌩안이 가버리면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경제적으로 평온한 상황은 아니지만 틈을 내서 캠핑과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캠핑과 낚시를 하다 보면 피로가 싹 풀리고 재충전을 할 수 있죠. 저는 부모님께 가장 고맙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지방경제를 일으키려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게 대략 1987년, 88년 정도 돼요. 그때 용역들의 무법천지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면서 지금껏 읽어오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정치적 소신은 크지 않지만 민중들의 직접 정치라는 모토를 보고 정말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중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민중당 하면 통합진보당도 떠오르고 진보와 연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우리 민중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정치적 소신에서 변함없이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며 민중당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가락시장 당원님의 신청곡은 윤도현의 사랑투입니다. 역시 젊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신청곡도 누군지 좀 궁금하네요. 한번 가볼까요? 가락시장 그러게요. 열무와 얼갈이 사랑. 열무와 얼갈이. 지금 열무와 얼갈이가 철인가요?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닐걸요? 모르겠네요 저도. 네. 어쨌든 열무와 얼갈이를 베스트 상품으로 파는 우리 송파의 가락시장에서 야채를 파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알아주는 너 눈물 흘리 윤도현의 사랑투 너무 진짜 오랜만에 듣는 무슨 노래요? 윤도현의 사랑투요? 네.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윤도현의 거의 히트곡 아닌가 인기곡. 그래요? 네.
떡볶이도 먹고 싶고 또 이 싱싱한 야채도 또 이제 사고 싶고 약간 이런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당원들 자리에 가서 팟캐스트 듣고 왔어요 라고 하면 뭐 계란이라도 하나 더 주셔야 될까요? 아니 저는 열무 이거 딱 나오니까 열무 비빔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 고추장에 참기름 쓱쓱 해서 열무 비빔밥에 그 딱 꽐가리 넣어가지고 끓인 된장국. 저녁 시간이라서 배고프네요. 너무 배고프다. 저희가 지금 한 7시 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어서요. 저녁 7시에.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빈민민중당 당원 여러분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청곡이 1화 때도 그랬는데 왜 노래가 나오다 마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저작권료 문제 때문에 1분까지만 가능해서 저희가 1분까지만 내보내 드릴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 팟캐스트 이름이 이리 오너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리 오너라. 이게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쓰는 용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이리 오너라라고 했던 거는 민중당이 표방하고 있는 정치가 직접 정치잖아요. 그래서 직접 정치,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노점상 당원들 그리고 도시빈민 당원들에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애원해야 했고 우리의 처지를 봐달라고 호소해야 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서민성을 선거 때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 이미지로 쓰이는 그런 정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직접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빈민민중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 그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치 이리 와라,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만든 거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좀 더 편하고 또 뭐라 해야지, 이게 익숙한 이렇게 그런 단어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정이 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지은씨 2009년 1월 19일 20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2009년 1월 19일은 용산 남일당의 용산 철거민들이 막로에 올라간 날이자 경찰 특공대에 의해 5명의 철거민들이 돌아가신 날이죠. 바로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일입니다. 벌써 10년이나 되었네요. 네, 그렇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용산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결정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 그리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한 사람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고 용역들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 참사 10주기 그리고 재개발과 용역 깡패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사람이 있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조직국장님 모시고 용산 참사 이야기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철거민들을 향한 용역 깡패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소연 조직국장님 본인 소개를 좀 카메라를 보시고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뭐 철거민 얘기, 용산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재밌게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시죠. 예.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지를 김소연 국장님한테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질문지를 좀 보고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09년에 언론에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체 이름이 전철련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김소연 주식국장님도 네. 전철련 소속이었고 그때 이제 막내로 올라가셨던 분들도 전철련 소속이었는데 우리 전철련은 어떤 조직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009년도에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는 전국 철거민 연합이 맞고 그다음에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테러리스트라는 그 사람들의 그 안을 보면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뭐 도시정비 사업, 뭐 많은 이제 개발 사업 등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철거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정말 서민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혼자서는 이런 싸움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고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지역 안에서 대책위원회라는 이제 그 입장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대책위원회가 모여 있는 곳이 전국철거민연합이고요. 전국철거민연합은 함께해서 이런 개발악법을 바꿔보자.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테러리스트 집단은 어디를 부수자, 폭력적으로 뭔가를 뒤엎자, 그렇죠. 네, 이런 곳인데 전철련은 그런 곳이 전혀 아니고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지역에 있는 대책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발적인 철거민들의 조직인 그렇죠. 거네요. 네. 사실은 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조금 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야 우리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연락이 오고 저희가 가서 이거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법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대책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좀 역할들을 해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모여서 나중에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전국철거민연합과 함께하는 곳이 되는 거죠. 네, 테러리스트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김소연 조직국장님도 용산의 현장에 같이 연대를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신문이랑 언론이랑 다 이렇게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때 그거를 봤을 때 심정이 네. 어떠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좀 어이가 없었죠. 왜냐면 그 뭐 나중에 뭐 질문 다시 할 거지만 거기 거진다 이제 조직 구성원들을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테러리스트는 사실은 자기가 사는 세상 그 세월 동안 어떤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들을 부시고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훈련들을 진행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훈련을 진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평소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설거지를 많이 하셨고 뭐 그 테이블을 뭐 보신다 하면은 뭐 계산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장사를 뭐 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을 명할 때부터 대한민국은 이제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고 그 입장은 사실은 저희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철거민 투쟁 진행하면서 사실은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에 좀 강하죠. 세죠. 그래서 사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도 보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 진행되는 개발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 속에서 이 철거민들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정말로 욕했는데 내가 당사자가 돼 보니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소리도 지르고 시끄럽게 굴고 때로는 싸움에 앞장설 수밖에 없고 아 이런 입장이 되는구나 뭐 이랬는데요. 사실은 2009년도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부터 이제 많이 투쟁을 했었던 분들이 이제 대책위의 철거민들에게 빨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입장들이 다 이해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철거민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이 변화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그때 들었던 국가가 우리에게 붙여준 철거민이라는 이름 말고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은 정말로 이건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질문 쭉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3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어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철거민이었고 저희도 그 동대문에서 옷장사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
그 흔히 그 우리가 뭐 동대문에 있는 APM이나 두타 가면 그 매장에 있는 언니 그렇지. 말빨 좋고 네. 아니 살 그래서 없는 네. 그런 언니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빨이 더 좋은 게 이게 한 번에 한 장 두 장 팔았던 게 아니었고 오. 많이 팔았어요. 도매? 도매. 예. 도매를 했고 그 전체적으로 그 동대문 사업 지구는 그냥 도매 사업 부분들을 많이 했었고 어쨌든 한 장에 얼마를 팔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물건을 넘겨주고 생산처였죠 저희가. 그래서 생산을 담당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이쁜 언니들이 말빨 좋은 언니들이 하는 데는 이제 그 생산을 해서 이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가운데 역할을 이제 뭐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생산을 주로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개발이 진행이 되니까 사실은 너무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생산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철거민들의 생존권만 막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 말하자면 생산을 할 때는 저희가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만드는데 공장에 옷을 만드는 공장 노동자들까지 이 피해들이 막심하더라. 그래서 저희도 이거 투쟁 진행하면서 조직이 구성이 되면서 그 공장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제 현상들이 이제 오는 거죠. 왜냐하면 팔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가게에서 물건을 그러니까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장 문을 닫아야 됐고 그래서 공장 문을 닫으니 당연히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철거민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전체 이거는 노동자가 노동의 일터를 잃는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화가 났죠. 그러면 그 이 대책이 네. 그 투쟁하실 당시에 네. 만들 때는 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집회를 나가봤다던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예, 저희는 정말로 그 별보기 운동을 했었어요. 별보기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밤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권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 상가 세입자들이 얘기하는 게 상권인데 장사는 사실은 돈을 번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벌어놓은 사람에게 저희가 생산한 물건을 주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돈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전철련은 주거권 투쟁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 개발의 피해자들이 그 주거권에 관련된 부분부터 이제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부위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에게 자본가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자본이라고도 칭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희는 부부가 그 안에서 우리 노동을 그 안에서 노동을 그 대가를 가지고 갔었고 그 노동에 관련돼서는 또 여러 또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가지고 나눠서 가졌고 그래서 자본이라고 할 수 없다. 정말로 최소한의 우리가 그 살기 위한 자본이었지 그것을 자본이라고 어떻게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 때문에 상가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서 지금의 전철련의 반 이상이 이제 상가 세입자들로 이루어진 대책위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세입자, 그러니까 네. 상가의 주인이 아닌 세입자로. 네, 세입자로. 그런데 문제는 상가 주인들은 세입자들만큼 열심히 그 장사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이제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상가 분들은 저희가 거기서 나온 이제 생산해서 팔아서 나온 그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오면 그만큼은 덜 벌어도 되니까 뭐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그리고 상가의 그 손님들을 사실은 불리려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상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안에서는 이슈화가 되겠죠. 그 안에서 사실 이슈가 있는 거기 가면 정말로 장사를 잘하고 잘 되는 데 가면 유행 품목이 있고 이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이제 우리 그 자체가 장사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상권이 많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면 요즘에 상가 세입자분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상 권리금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상가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권리금은 그러니까 보증금은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월세는 높고 권리금은 높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자리나 뭐 이런 데는 권리금 형성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몇 배를 이제 올라가는 이 권리금 보증금의 진짜 10배, 20배에 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상가에 사실은 개발들이 진행이 됐고
진짜 우리가 그런 권리금 측정에 권리금들이 올라갈 때는 진짜 우리를 정말로 떠받들었고 그 우리를 정말 사장님 모실 때 이거 사장님 하잖아요. 사장님 같이 인정을 하더니 개발이 진행됐는데 그냥 뭐 세입자들이 무슨 말이 많냐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이런 거였어요. 너 그만큼 벌었으면 됐지. 예. 특히 이제 거기는 노후된 건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재건축으로 정리가 됐었고 재건축은 함부로 그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라 A급, B급, C급, D급을 안전 진단을 해서 A급, B급은 무조건 안 돼. 그리고 C급은 어느 정도 좀 얘기 좀 해봐야 돼.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해. D급은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안전 진단을 받았을 때는 B급에서 C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근데 나라에서 나온 그 평가 안전 검사에서는 D급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 사업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을 만들어 버렸죠. 누가 뭐 만들었는지는 조금 이따 나오겠죠. 근데 전체 개발 지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투쟁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거는 아니고 이러한 상황들 개발 지구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랐고 가정밖에 몰랐고 장사밖에 몰랐던 사람들을 정말 투쟁하게 만들고 여태까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고맙죠. 그러면 김선주 국장님은 이게 몇 년 전 얘기? 좀 오래된 예, 저희가 2005년도였어요. 2005년. 그런데 저희가 그 동대문 청계천 주변이었는데요. 이미 이 개발 시도는 2000년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계속 반대를 했고 2005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걔네들이 계속 밀어붙이기로 시작을 했던 거는 청계천 복원 사업. 어디서 많이 듣더니 예. 그래서 우리 개발 진행하면서 거기 왜 노점상들 쫓겨난 네. 그 운동장 부분에 그 철거가 같이 진행이 됐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납니다. 뭐 어떤 분이 막 그 고공투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 양현수님이 네네네. 올라가셔가지고 뭐 고공농성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예, 그 투쟁들이 좀 같이 청계천 복원 사업하고 조금 연결이 되면서 그쪽 개발 분위기를 좀 몰아갔죠. 청사진은 그때 같이 나갔던 걸로 미뤄진 작합니다. 2000년대부터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게 김전 조직국장님 이 개인적인 투쟁 얘기만 들어도 거의 한 2시간은 훌딱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다음에 또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다시 용산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용산의 당시에 이렇게 뭐 철거민 분들이 저는 그때 용산을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그때 한창 뭐 광우병 촛불 있고 그 다음 직전 그 다음에여가지고 그때 이제 막 인터넷 방송 이런 게 엄청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에서 그거를 틀어놨는데 그때 이제 학생회실이었는데 이제 선배들이랑 얘기하면서 무슨 일 있겠어요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막루 그날 그때는 이제 뭐 짓고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가기 이런 거였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막루가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약간 이런 상황이 펼쳐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산에 그분들도 이제 상가하시고 그랬던 분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막루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화하고 싶어서. 그분들의 입장 그러니까 진실한 신뢰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화를 언제 안 했냐, 대화하고 싶어서 올라갔다 이러니까 대화를 언제 안 해줬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내 생존권에 관련된 대화를 진솔하게 신뢰성 있이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용산은 굉장히 용역들 횡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지만 지금 용산 이후로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지만 그 전에는 정말로 용역들이 너무너무 많은 횡포들이 정말로 심해서 기본 여성 동지들의 여자들에 대한 뭐 성추행은 기본이었고 그 여기도 그랬어요. 뭐 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성추행하고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쥐 죽은 거 막 이런 거 막 식당 앞에 막 쌓여 있고 그런 게 테러 아닙니까? 그게 테러죠. 그런 게 테러인데.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을 잘못 지어줬다니까 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용역인데 테러 아니야.
뭐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 이 대체기의 주민들도 사실은 강하게 자기 와이프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고 뭐 이러니 장사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강하게 부딪혔는데 강하게 부딪힐 때마다 사실은 그렇게 매일매일 깡패 역할을 하고 다니는 깡패 짓을 하고 다니는 용역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아무것도 몰랐던 주민이 세겠습니까? 허구한 날 얻어맞고 이빨 나가고 뭐 허구한 날 성추행 당하고 허구한 날 뭐 식당에 와서 용역들이 막 앉아있고 미치겠었던 거죠. 용산구청을 찾아가도 법이 이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투자한 금액들은 있는데 환장하는 거죠. 그거 받아서는 진짜 깡통차게 생겼고 그래서 이거는 쫓겨난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진솔한 대화가 하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용역들과의 부딪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윗선에 있는 나라가 정리를 해주기 바랬고 아니면 정말로 구청이 찾아와서 그 우리가 이 사업 승인을 내준 사람들이니 내려와서 좀 대화를 해보고 하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올라갔었다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답은 간단하죠. 그렇죠. 쫓겨난 자들이고 사실은 용역 그러니까 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용산구청과 이거 사업 승인을 해준과 나의 생존권과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얘기를 들어주지조차 않고 법이 그러하다. 법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니 이 나랑 벼랑 끝으로 몰린 이 철거민들이 어떻게든 이걸 부여잡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막루였다. 그렇죠. 네, 막루였고 그 막루를 짓고 그 영상들을 보면 막 하트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때 막루 짓고 하실 때 혹시 조직국장님도 그 현장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하트 나한테 한 거예요. 가족한테 뭐 가족보다 나한테 써요. 약간 병이 그분들이 사실은 그 밑에 이제 지지하시는 동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 다 진짜 이렇게 뭐지 우리 옛날에 좀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들 잘 웃지 않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소도둑놈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밑에서 가족들도 있었고 여성 동지들도 있었고 어떻게라고 막 이제 손을 뭐 쌓고 이제 뭐 구호라도 해줬지만 뭐 이렇게 하니 그 위에서 이제 안심하라는 뜻으로 사실은 하트도 그리고 웃기도 웃고 뭐 이렇게 좀 해주셨던 거죠. 오히려 위에 계신 분들이 밑에 분들에게 더 안심하라. 우리 잘하고 내려갈 거다. 이런 표시였던 것 같아요. 국가에 자기의 생존권과 이 신뢰적인 대화를 하자고 막루를 만들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경찰특공대 투입이었습니다. 이 경찰특공대 투입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이 경찰특공대는 어쨌든 테러리스트를 진압하고 요런 거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날 오전에 투입이 결정되고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와서 막루에 어떤 인화물질이나 발화물질이 있는지도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선 조직국장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경찰에서 무리스럽게 특공대를 투입을 했다고 보시는지. 삼성물산의 힘이 제일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개발이익금 관련돼서 그 개발법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개발이익금. 개발이익금. 예. 그 개발이익금 관련해서는 정말로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뭐 지금 현재는 개발의 주체인 집주인도 쫓겨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임대 아파트를 조금 더 많이 확장들을 하고 나니 개발이익금이 남지 않으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니 지금 현재 옛날에 그 개발의 진짜 그 개발의 중심이었던 조합원들 이제 조합원들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고 거기서 뭐 현금 청산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 남의 집을 싸게 남의 땅을 거지는 3분의 1 값에 헐값에 뺏는 식으로 요즘에 개발을 진행하거든요. 여기서 지켜지는 거는 개발이익금밖에 없어요. 개발이익금이 적어지니까
그 이제는 뭐 다 털어내는 거죠. 조합원들도 추가 분담금 많이 넣어서 니네들이 알아서 정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금 청산자라는 제도를 받아서 니네 분담금을 못 갚으니까 그냥 여기서 자산 평가 한 거대로 그냥 받고 나가. 그런데 진짜로 평가 금액이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거는 그냥 강제로 갈취하는 수준이에요. 강제수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거 보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많이 알려내는데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개발이익금이 엄청나게 컸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용산 사가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도시 만들면서 지하도시 만들고 막 이런 꿈들이 엄청나게 많이 컸었던 이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철거민들이 막루를 지었단 말이죠. 온 국민이 거기에 그 초점을 두고 쳐다볼 거고, 그 하루 이틀 가면서 빨리빨리 우리가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국제 뭐 업무 사업단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어떠한 그 지저분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삼성물산의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MB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거죠. MB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다면은 뭐 이 하루 만에 특공대는 테러리스트 잡는 단체인데 국민을 테러리스트라고 몰아가면서까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빚진 사람도 아니고 서로 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전격적으로 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시기가 그 시기죠. 그 다스 그렇죠. 삼성 그 다스의 미국 얘기 많이 소송 나오고. 비용을 삼성이 대주고 네네. 이랬었을 때니까. 이거 특공대 투입 관련해서 뭐 시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19일 8시 30분에 경찰청장이 주도하는 작은 뭐 조참 모임식 회의에서 이미 특공대의 투입 결정은 이미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용산에는 얘기하신 대로 9시 30분에 맞죠. 이미 와 있었죠. 그런데 투입 결정을 12시 30분에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맞지 않는 게, 그러면 12시 30분에 그러네. 12시 그죠? 30분에 투입 결정 내렸는데 그러면은- 9시 반에 와 있는 그렇죠. 거죠. 9시 반에 미리 와 있었고, 결정은 그 자기네들끼리 말하자면은 뭐 몇 사람이 앉아서 이미 8시 반에 투입 결정 다 내려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런 뭐 이렇게 특공대 투입을 결정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그런데 시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8시 30분에 자기네끼리 결정을 하고 9시 반에 이미 현장을 도착해 있는 시점이었고, 화염병들이 던져지기 시작했던 건 10시 반이었던 거죠. 10시 반이고 일부러 공식적인 회의를 12시 반에 했다. 이거는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까지 오면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김석기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지. 네, 김석기 그때 당시 경찰청장, 네, 서울 네,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자기는 안 했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자기는 이렇게 자기는 투입 결정을 내린 걸 허락한 적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이거 사인한 건 너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는 맞는데 나는 안 했다. 약간 이런 그렇죠. 식의 얘기를. 다 뭐 내용을 보지는 않는다. 뭐 등등 이런 헛소리를 막 맞아요. 계속 내가 하는 사인했다고 거죠. 다. 아니 경찰청장이 시민을 지키는 경찰청장이 내용을 그치. 보지도 않고. 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테러리스트였잖아요. 그러면 테러리스트를 잡으려면 직접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인데 내용을 보지 않았다? 이거는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앞뒤가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앞뒤가 맞지 않고 뭔가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약간 일사천리로 뭔가 이게 다 MB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죠. 막 네. MB 같은 경우에는 막 우리나라는 이제 더 뭐 폭력적이고 이런 거를 뭐 안 해야 국가 브랜드가 그치. 올라간다느니 법- 이런 식의 법질서. 법질서. 그렇죠. 법질서 확립. 법질서 확립 부분으로 얘네들은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그 시간적인 시스템이었던 그쵸. 거죠. 그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투입해야 될 경찰 특공대에게 사전 지식 하나 없이 그냥 본인들이 결정한 걸 가지고 이미 투입을 했고, 그래서 이 10시 30분에 사실은 그 화염병을 던진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 사이에 이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그 용역들이 계속 밑에서 진입 시도도 하고 이제 막 이랬단 말이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용역들이 막 그 경찰 방패 같은 것도 막 들고 나오고 그렇죠. 그랬을걸요? 그 폴리스가 아니라 폴리시아 이렇게 되게 그냥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야 이게 경찰 방패라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약간 되게 애들이 막 그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현장에서 용역들이 악랄하게 이렇게 막 충돌을 유도하고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시민들을 향해서 화염병을 던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죠. 밑에 용역들이 올라오는 문을 향해서 던진 거였죠. 그 시민들에게는 뭐 던진 적이 없어요. 이미 그거는 다 진술 통해서 나왔던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뭐 하여튼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이제 사업 승인을 내주는 구청이나 시청, 그다음에 경찰 이 조합은 셋이 이제 콤비가 돼서 어떻게 하면은 철거 지역의 철거민들을 깨끗하게 내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는 건 사실은 건설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건설사인 거죠. 대기업.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삼성물산이 위에 있었고 삼성물산이 주도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의 이익금에 그리고 그 시기를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MB정부는 최선을 다한 거죠. MB정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었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미 계약한 조건들이 이미 요즘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라든지 뭐 등등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구청이나 조합이나 뭐 하여튼 철저하게 경찰들은 철저하게 움직였던 거죠. 맞습니다. 아니 삼성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움직이고 그럼요. 진짜 왜 카르텔 자본의 어이가 없네요. 삼성 제국이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 제국이라고 하니. 네, 그 김석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 김석기 그 당시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책임자였는데.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강호순 사건을 띄워라. 그래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진상조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김석기든 누구든 소환 한 번 못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석기는 조금 있다가 공항공사 사장 으로 갔다가 오사카 일본 영사관 오사카 영사 거기로 갔다가 그리고 바람처럼 등장해서 경주에서 출마를 했죠.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그 스트레이트를 보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자기는 똑같은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했어요.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일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신분인데 자기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결정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건 그때도 국민을 죽이는 결정을 하겠다. 난 아무렇지도 않고 떳떳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 어제였죠. 그 국회에서 그 강제철거 관련한 증언대회 하고 국회 로비인가요? 네, 국회 로비에 이제 용산 유가족분들이랑 전철현 회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좌 농성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어제 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국가폭력에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김석기 처벌을 얘기를 하니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래서 김석기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국가폭력인데 공소시효가 어딨냐라는 게 우리가 물음이었고 그 공소시효가 왜 지나가게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 조사단에서 이미 발표한 부분들이 있었고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조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 외에는 지금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런 입장에서 외압까지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는 지나버렸고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증언대회를
갔죠. 그거 끝나고 나서 증언대회를 갔는데 증언대회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여기에 제가 그 용산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용산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손을 잡아준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죠? 100명도 넘을 거예요. 저희가 어제 얘기한 거는 김석기 만나러 가겠다. 못 만나게 해서 저희가 그 로비에서 요청한 건 그거였어요. 김석기가 이 국회에서 돌아다니면 국회 돌아다닌다는 것은 용산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석기가 뻔뻔한 그 입장들을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그렇게 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똑같은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석기 그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김석기 사퇴 발의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석기 사퇴 발의안은 10명만 있으면 된다. 지금 현재 몇백 명이 300석 중에 100명, 200명이 모이지 않아도 사퇴 발의안 10명만 사인해주면 김석기 사퇴 발의안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김석기에 대한 문제를 찍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사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왜 김석기도 못 만나게 하고 우리 어머님들 손을 잡았던 그 국회의원들 왜 당신들 김석기랑 같이 이 같은 건물에 있느냐 이런 뜻이었어요. 용산 추모 10주기였고 그러한 사퇴안들이 발의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런 외압 조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사실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뭐 별로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별 다르지 않았어요. 못하게 했고 플랑 뺏으려고 했고 거기서 몸싸움들이 벌어지려고 했고 김석기 사무실로 못 올라가게 철저하게 막았고 뭐 변한 게 없더라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느껴지는 현실이었죠. 네. 정말 진짜 엄청 뻔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뻔뻔해야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전두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을 많이 하면 오래 사니까 욕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괜히 오래 살 그럼 어떻게 돼? 근데요 말할 수 없어요. 테러리스트래요. 말할 수 없어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경찰 진상조사위는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냥 했다라는 거에 자기네들끼리 위안 삼는 그런 거였다면 이 검찰 과거사위가 이게 네. 3월까지 조사 네. 기간이잖아요. 그 검찰 과거사위는 좀 믿을만 할까요? 경찰 저는 조사에서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외압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이제 다시 만약에 이 조사단이 꾸려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통한다고 하는 민정수석실에서 나서서 이 외압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련해서 이거는 조사를 하고 밝혀내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분명히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조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면 조사단을 꾸리려면 이제는 청와대에서 나라에서 직접 조사단을 꾸려서 일단 저는 조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외압 부분에 또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니 그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이 조사 용산 참사 부분에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국가에서 직접 조사기관을 따로 꾸려서 어느 외압도 받지 않는 이러한 라인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것만이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용산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게 돼버렸고 그리고 함께 막루에 올라갔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재판도 받으시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이게 모든 처벌은 다 그때 당시에 같이 연대 뭐 용산의 철거민들 그리고 그 용산에 연대했던 철거민들 한때로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리고 그 당시 전철의 의장님이 지금도 의장님이시죠. 남경현 의장님 정말 멋있는 분이신데 네, 자꾸 보내려고 그러세요. 네, 존경합니다. 의장님. 네, 의장님도 같이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아니 뭐 그냥 100번 양보해서 철거민들이 막루하고 뭐 그래 우리 했어 우리 다 갔다 왔어. 근데 이들을 진압하고 이들에게
테러리스트라고 그때 언론이랑 온갖 곳에서 다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네 별로 자기 인생에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그런데 이 10년 동안 우리 용산 유가족들 그리고 우리 전철현 회원들 그리고 용산을 기억하고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용산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같이 싸워야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용산 때 이제 어쨌든 경찰 특공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이제 조사들이 진행이 됐고 이런 상황들이 알려졌지만 이 얘기는 사실은 용산 때 처음 있었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쳤고 그럴 때마다 용역 폭력에 관련된 부분과 용역들과 경찰들과의 이런 뭐 그 사이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부각이 됐던 거는 이제 국가폭력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국가폭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폭력이라는 사실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쟁하는 노점상들이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일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도 국가폭력인 거죠. 국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폭력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만 그냥 이 일이 그냥 없어지면 이번에 박준경 열사 건도 이런데 네. 이 일이 그냥 없어지고 뭐 막말로 뭐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결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가가 지금 현재 어떠한 잘못된 법 때문에 이 국가 폭력에 관련돼서 얼마나 관대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국가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에게 또한 얼마나 관대한가.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은 국가가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국가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럼요. 문 닫아야 돼요. 대한민국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도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국가에 대한 국가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 아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대한민국 그냥 허리띠 졸라 매고 살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힘들게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폭력, 그러니까 이게 용산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 여름에 기억하시겠죠?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그쵸. 그 파업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도 똑같이 이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그때 막 테이저건 쏘고 막 그랬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더 하면 더 했지 노무현 정권 때 철거민들 구속률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산에서 대놓고 죽였잖아요. 사람을. 대놓고 우리 동지들이 불타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봤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쌍용자동차 옥새투쟁이 벌어졌는데 대놓고 사람을 때리는데 이제는 3사 방송사에서 그냥 잘난 것 같이 잘하는 것 같이 막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매 맞고 다치고 죽는 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분노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 국가폭력들이 점점 세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서 그런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을 하는 건데 언젠간 나한테 돌아올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철거민도 그렇고 노점상도 그렇고 이렇게 그 도시의 빈민들, 홈리스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폭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일상의 폭력. 그래서 이제 10년의 용산을 그때 당시도 기억하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우리가 또 얘기도 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현재로 넘어와서 용산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현재 재개발 구역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이 살았던 주거 공간, 자신이 장사했던 상가를 지키면서 싸우고 계시는 철거민 분들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용역의 폭력이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서울시에선 인권 지킴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10년 전과 네. 지금과 이 용역의 폭력은 현장에서 사라졌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보다는 줄었죠. 줄었다. 옛날보단 줄었어요. 사라지진 않고. 사라지진 않았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뭐 옛날과 같은 행사는 똑같아요. 욕설해서 사람 내쫓고 폭행 저질러서 사람 내쫓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 아현동의 얘기를 하면 아현동은 그 위원장님 집에 용역 애들이 살아요. 네? 그 텐트 치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뭐를 하냐면 밤새 쿵쿵거리고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면 그 안에서 살고 자고 먹고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죠. 그렇죠. 나가요.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력들이 막 그 안에서 막 때리고 치고 받고 이러한 것들은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들을 열어놓은 그렇지. 이게 열어놓은 거야. 그렇지. 얘네는 뭘로 들어오냐면 그냥 경비 용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주센터 아니면 경비 용역 이렇게 들어와서 니네들 왜 들어와 이러면 시커머니까 공가도 많고 이러니까 그 안에 범죄자가 숨어 있다가 여기 주민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협박할까 봐 자기네들이 있는 거다 이러는데 지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아 그렇게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아 진짜. 그렇지. 신고를 하고 이제 뭐 대놓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뭔 합법입니까? 합법이 아니죠. 근데 얘네들은 이걸 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요즘에 깡패들이 설치고 있는 거죠. 깡패들이 주민들에게 니네가 불법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깡패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주민들은 더욱더 위축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 돌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밤에 잠 못 자고 이런 거 엄청 예민하죠. 크잖아요. 나이가 보통 평균 연령이 아현동 같은 데는 70대, 80대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연세 드셔갖고 한 30살 먹은 애 뭐 이런 애들한테 진짜 듣지 못할 욕 들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내가 도대체 이 욕을 먹고 여기 있어야 되냐 이제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실상적으로. 아니 근데 아까 위원장님 집에서 산다고 옥상에 살아요. 옥상에 텐트 치고. 근데 왜냐면 걔네들이 옥상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게 그 위에 이제 밑에 공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보통 1, 2, 3층 이렇게 건물에 살면 2층에서 살면 3층은 비잖아요. 이제 거기는 조합 건물이라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 거기서 욕해도 들리고 밤에 뭐 딴짓해도 들리고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깡패가 내 머리 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잠이 오겠냐고. 공실이면 더 이게 소음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못 살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 이주라는 경비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들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협박해서 내보내겠다라는 이제 입장들이 굉장히 큰 거죠. 아니 이게 용역들이 이거 원래는 이제 뭐 재개발이 결정되거나 재건축이 결정되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 상대해야 되는 거는 허가를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민간에 맡겨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걔네들도 사실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 법망을 어떻게든 피해가지고 이게 되게 교묘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어디에 철거민들이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뭐 서울시의 그 인권지킴이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합법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현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어느 집 그 짐이 다 빠져나온 거야. 이제 짐이 다 빠져나왔는데 이 할머니가 짐을 뺏길 수가 없으니까 그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차를 막으려고. 근데 경찰하고 인권지킴이가 그 할머니를 거기서 끄집어내.
그러니까 이거는 철거 도움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 도움인 거지. 사실 인권 집행부 아닌가?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때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집행 도와주시는 겁니까? 인권 지킴이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치실까봐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해야지 왜 할머니한테 왜 그래? 나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왜 여기 오는지도 모르겠고 인권 지킴이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변호인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보니까 사설 그냥 직업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권 지킴이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1회당 나가는데 얼마? 알바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문제든지 사실은 관에 녹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진짜 이 인권을 만약에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러한 자기의 그치 의지가 진짜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와갖고 철거를 도와주고 집행을 도와주고 아니 이 사람들의 권한이 있어요? 인권 지킴이가 무슨 권한? 들을수록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는데 내가 봤을 때 인권을 안 지켜줘. 이건 뭐 들을수록 총체적 난국인데요. 그렇죠. 서울시든 대한민국이든 국민을 지켜줘야 할 이게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의무를 다하지 다하지도 않으면서 세금을 세금대로 내라고 하고 참 나는 이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불평등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계속 법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어떤 그 사업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법들이 계속 변하고 그것들을 남겨놓고 어떤 다른 법들이 생기는 거죠. 인권 지킴이도 이런 거예요. 강제 능력이 없어.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돈 쓰는 이유가 뭘까라고 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인권 지킴이가 겁져요. 저분들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리한대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서울시 관계자가 나와서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오시냐고 나는 도대체. 진짜 열받는다. 이게 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래서 그래. 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뭐 몇 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장이 몇 번 이제 뭐 옥바라지라든지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막아준 적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거 그냥 자기 이미지만 챙기는 약간 그런 거고 사실 그 이후에 뭐 인권 지킴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미지 챙기기 용이지.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 그 서울시장 여름에 옥탑방이요? 강북구 옥탑방에서 에어컨 없이 뭐 한 달 동안 했다 했을 때 전 진짜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기보다도 왜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체험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시장이 두 발 벗고 나서가지고 가난을 전시할 필요가 있나?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건 가난을 전시하고 이런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을 어떻게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이거를 대책을 내와야지. 그래서 한 달 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었잖아요. 결국 또 이미지만 챙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알만한 사람이 시민활동가라고 했던 분이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이런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이슈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지 않으면 절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인이 쇼를 잘하는 것도 저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이 도시빈민 문제를 대하는 거는 전 진짜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그때 어디 가서 발언을 하면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날라오는 답이 너무 재밌었어. 뭔데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치 가난에 대한 전시를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굳이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고 지금 현재 그 사망로 어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거기서 10분도 안 되는 지금 자리에 그 우리 미아 3구역이라고 그 철거 지역에 조직이 생겼어요. 나는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나는 차라리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명도 소송을 하고 거기서 막 반파되고 이런 데서 사는 모습들을 직접 보고 누가 가난을 체험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본인이 어려봐야 뭐 어려운 거를 안다. 이미 그 시대는 지났어. 이거는 잘못된 법 때문에 자꾸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기니 본인이 직접 뛰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말로 이 법들을 고치기 위한 싸움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난을 전시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표를 하나 더 받기 위한 이런 전시적인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난 정말 안 했으면 진짜 좋았었겠다. 그래서 선풍기 선물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죠? 근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서울시가 어쨌든 그 옥탑방에서 사는 체험이라든지 본인 이미지만 계속 그렇게 챙기면서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철거민이라든지 도시개발 그런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도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계속 이미지만 챙기고.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거기 동대문 중량 거기 지나가는데 그 가로정비 하시는 분들 이제 뭐 나와가지고 막 욱자욱자 하고 우리 이제 동지들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자는데 응? 그리고 작은 집이라도 우리 집에서 살겠다는데 작은 가게라도 거기서 내가 노동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그런데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소박한 거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꿈들을 꿀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고 왜 허구한 날 가난한 사람들만 쫓겨나야 되는가에 대한 진짜 고민을 진짜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만 하면 되나? 우리가 정치 권력을 가집시다. 그래서 전철련 디코가 민중 권력 쟁취 투쟁인데 권력은 어떻게 돌아오지 않고 있고 또 이렇게 또 흥분을 좀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철거민분들의 요구가 선대책, 후개발, 순환식 개발, 후철거 요건데요. 이게 구호잖아요. 네. 요거를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은 개발은 그 원 주민들이 낙후된 지역에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그 개발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으로 딸려오는 건 재정착이에요. 맞아 재정착. 그렇죠? 그래서 그 재정착을 시키려면 그 나라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그 이주단지 조성해서 개발 진행되는 동안은 거기서 살게끔 하고 여기 개발 진행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살아라. 이거 순환식 개발이거든요. 순환식 개발. 그죠? 그래서 이미 이 순환식 개발에 대해서는 몇십 년 전부터 이미 그 얘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 순환식 개발한다고 하고 그 위례 신도시에다가 그 가이주 단지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주민들을 보냈다가 다시금 이제 재정착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 순환식 개발이에요. 선대책 후철거해라. 그리고 순환식 개발 시행해라. 요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안 되죠. 안 되고 있죠. 다시 못 돌아오죠. 예.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그러니까 아니 했다고 그쵸 이재명이 그 했죠. 이재명 안에서 지금 했고. 성남시는 요구를 했는데 이 안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개발법은 똑같고 이거는 그냥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지구도 그 안에 들어가면 해당자와 비해당자가 나뉘어지거든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누구는 임시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당이 되는 사람이고 누구는 안 되고 맞아. 이런 거 가르는 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맞아 이거 진짜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재건축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은 이런 해당받는 사람들 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죠? 근데 왜 그거를 자꾸 가르지? 이거는 뭐냐면 어느 쪽인가는 조금 돈을 더 많이 벌어주게 하려는 부분이지. 솔직히 개발이면 개발이지 무슨 택시 개발, 도시정비 사업 등등 뭐 이걸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개발은 개발인 거고 주민들에 대한 주거권과 생존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착으로 보장한다. 이것들이 꼭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법에 명시만 돼 있으면 굳이 나는 얘네들이 이렇게도 안 할 것 같아요. 법이 잘못된 부분이고 제도적 개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살던 데가 재개발로 16년이 묶여 있었어요. 이문동. 16년이 묶여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집주인 할머니가 야 이거 아니 학생 20년 동안 재개발이 안 되면 재개발 끝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살아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년, 2년 계약서 쓰고 나서 갱신 안 하고 몇 년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재개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박원순 시장이 다시 삼선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할머니는 신이 났고 저보고 나가라는 거죠. 저보고 나가라는데 제가 여름휴가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저는 10년 이상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비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근데 제가 이사비를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한테 이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가를 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내가 계속 얘기하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녹음을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이사를 나왔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그 동네 분위기 있잖아요. 이미 제가 좀 밑에 살았는데 위쪽은 다 공간 거예요. 그 약간 그 집에 갈 때 밤에 이럴 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고 막 쓰레기도 다 버리고 가고 약간 이런데 집주인 할머니가 저한테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그런 생각했어요. 어차피 부실 건물인데 쓰레기 비용까지 다 청구해. 그거를 집에 쓰레기를 하나라도 버리고 가면 조합에서 돈을 안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할머니 이거 어차피 다 부실 건데 그 안에 쓰레기가 있던 어차피 건물 부시면 이 쓰레기가 나오는 거랑 뭔 차이죠? 이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탄하시네. 조합이 진짜 돈 안 주려고 머리 썼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그때 들었던 건 뭐냐면 이게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 주인 할머니는 다시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가 생기는데 저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집주인 아파트가 있고 한 방 2개짜리가 있고 옆에 원룸으로 문 따로 내고 세 주라고 그게 무슨 요즘에 그렇게 무슨 임대주택인데 그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펜션 느낌으로 짓는 이런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 공공기 개념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어지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주택인데 말하자면은 그 세입자들, 그러니까 본인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따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세입자들을 지을 수 있게 그걸 분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들어올 거래요. 그 저는 이렇게 재개발하면서 집주인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분도 이제 1층 반지하 옥탑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임대 사업을 또 이렇게 장려하는 거잖아요. 재개발을 하면서 약간 이거에 대한 모순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나라에서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면 사실은 그 사는 집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으로 있는 게 그러잖아요. 상가 하나 분양 받으면 월 수입 얼마 보장. 맞아요.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집에 있는 와이프들이 그 투자 잘하면 똑똑한 마누라 뒀다 그러고 막 동료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투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사업이 보장이 되니까 계속 여기 있는 주민들 다 내몰고 다른 사람들 넣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해주고 이 사람들은 분양권 받아서 또 세입자들한테 더 비싼 가격에 전세 임대를 주고 이제 이런 형상이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노동을 해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 용역들 4대 보험 되는 거 알아요? 진짜요? 몰랐어. 나는 그 일자리 창출을 그런 식으로 진짜 하더라고. 진짜 그러면은 제가 강제 집행하다가 싸워서 맞았어. 그러면은 산재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것도 받고 그만두면 뭐 받아? 맞지. 알바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회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알바로 가는 거고 거기에 우리 이주센터라 그래서 그 한 경비업체 하나당 한 20명 정도를 두면 개발지역 들어갈 때
만약에 뭐 성은이가 하나 차렸어? 그러면은 이름이 성은이야. 경비업체가 주식회사 성은 이러면 거기에 20명이 되잖아. 20명밖에 안 되면 경찰서에다가는 그냥 성은 이렇게만 신고하면 되는 거야. 아 밑에 뭐 그치. 지은이든 뭐든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22명이 되면 성은이도 신고를 해야 되고 지은이도 신고를 해야 되고 뭐 명호도 신고를 해야 되고 이름을 쫙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회사거든. 그러면은 그 회사에 가입이 된 그 인원들은 한마디로 4대 보험이 된다 소리거든. 거기에 그 정식 직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렇지 우리가 용역 깡패 새끼들 막 이러면 우리 정직원이에요. 우리 4대 보험 돼요 이렇게 자랑하잖아 요즘에. 나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진짜 일자리 창출을 진짜 희한한 데서 해가지고 용역들을 정말로 합법화 만드는. 가로정비도 저기 뭐야 그 방송 나오면 걔네들 우리 공무집행 왔다 그런다며. 맞아요. 우리 공무집행 왔다 그랬잖아. 나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희한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폭력을 정말 합법화시키는 이런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대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김선주 국장님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랑 네. 구독 그 유튜브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카메라를 보시고. 네. 저도 옛날에는 그 철거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로 그 철거민들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랑 뭔가 다른 사람들.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철거라는 이름을 듣고 철거민이라는 제가 그 제 이름 대신 철거민이라는 이름을 정말 달았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조금씩 이 안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이 철거민이라는 이름 앞에 무사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벌지 못하면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우리랑 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철거민의 자식 철거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철거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이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국가가 나라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철거민이라는 이름을 국가가 국민에게 붙여준 순간 이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말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철거민이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붙여지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나라도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철거민, 두 번 철거민, 세 번 철거민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노점상도 철거민 될 수 있고 뭐 노동자도 철거민 될 수 있고 철거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우리가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지구의 진짜 문제점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즘 너무 바쁘신데 그 아연의 박준경 열사 투쟁도 있으셨고 이제 겨울 되면 강제 집행 잘 못하니까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제 봄 되면 이제 또 바쁜 시기고 조직도 많이 이제 가입 문의도 요즘 많아지셨죠.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면 이렇게 가입 문의를 하지 않을 거라요.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유튜브 구독자분들 만나러 와주신 김수현 조직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용산 10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용산의 진실이 밝혀져야 우리 도시빈민들의 아픔이 없어지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김수현 조직국장님은 보내드리고요. 어떻게 보내드리죠?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가 약합니다. 비행기 태워주세요. 올라타세요. 집이 멀어요. 네. 오늘 어쨌든 김소연 조직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박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가 정말 가는구나. 준경아,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 강제 집행 없는 곳, 따뜻한 곳으로 가. 얼마나 추웠어. 준경아, 미안하다. 네가 가게 하나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네 가게를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 성격이 꼼꼼하고 착해서 가게 하나 해줬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 11월 3일에 강제 집행을 안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1월 10일 오전 10시 박준경 열사가 어머님과 함께 살던 아현동에서는 전철원 회원들과 박준경 열사를 기억하는 시민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모여서 열사의 민중장을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박준경 열사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던 아들, 하나밖에 없던 아들, 착하고 꼼꼼했던 아들, 그런 아들이 다음 생에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강제철거 없이 행복하길 바라는 어머님의 마음.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10년 전 용산의 외침이 생각납니다. 용산 참사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재개발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철거민들을 내쫓고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오늘도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철거민들의 절규이고 개발의 논리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우지 말라는 철거민들의 외침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용역깡패입니다. 그들의 무자비함, 그들의 도를 넘어선 폭력은 그들의 폭력에 눈감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자본 권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는 철거민들을 짓밟고 철거민들의 삶을 빼앗아가는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깡패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기 전에 그 속에 마을을 이루고 삶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 대책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주거권 투쟁을 하고 있는 철거민들은 떼쟁이가 아니고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이지은 김성은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키워드, 오늘 지은 씨가 준비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 키워드는 스카이캐슬입니다. 아, 그 드라마 아닌가요? 네, 맞아요. 혹시 당원분들 스카이캐슬 많이 보시나요? 저는 이게 금요일, 토요일마다 JTBC에서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거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요즘에 아주 핫한 드라마죠. 그래서 대한민국 상위 1% 이 사람들이 사는 이런 배경을 해서 나오는 이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뭐 아빠는 의사들이고 이제 엄마들이 자녀들을 서울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입시 경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입시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합니다. 그게 보니까 뭐 사람들이 추측한 금액이 진짜 뭐 반포 아파트 한 채 정도의 1년에? 그쵸. 그 사람을 고용하는데 네. 아이가 서울의대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했을 때 이 입시코디가 받는 금액이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실제 배경과 사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종합을 해서 만든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아이들의 그 서울의대 합격에만 신경을 쓰지 애들의 인성 이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게 그거죠. 그 김서영 배우가 그 코디잖아요. 네, 맞아요. 김서영 배우 그 아시죠? 요즘 유행어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성대모사는 아니고요. 어머니는 전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이지은 씨. 정답 네. 이지은. 네. 키워드를 갖고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많이 핫한 드라마이고 또 우리 거기 보면 아이들이 입시 경제와 이 부모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하게 되고 또 이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엄마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가 청년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 옳은 교육인가 그런 거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 진짜 인기가 많은 드라마더라고요. 우리 당원들은 장사하고 뭐 이러시느라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요즘 알함브라의 궁전 거의 끝났나 그거? 그 현빈이랑 박신 나오는 건데
현빈이 진짜 잘생겼어. 이상형. 아니죠. 네. 지코.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코 어쩌고 또 현빈이에요. 그 축구 선수 이름 뭐죠? 손흥민. 손흥민 어쩌고 또 지코. 뭐또 지코. 그래서 손흥민은 뭐? 제가 이렇게 우리는 다 지역이 소속이 있잖아요. 제가 노원 지역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그 뭐여서 건주사 이런 걸 한번 했어요. 제가 또 그 흥미나 화이팅 이걸로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손흥민 화이팅이 아니라 흥미나 화이팅인데요. 이게 흥은 흥해라 민중당아 화이팅. 이게 완전 사심도 담겼는데 이제 그죠 애당심도 담긴 건주사. 네, 요즘 이런 건주사가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센스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밀어붙였던 그때 당시에 그 술자리에 계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갖고 온 키워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키워드는요.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요즘 그 케어 동물단체 논란도 많고 그런데 저는 5.18과 관련돼서 그 조사단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때 당시 진압했던 사람을 넣어야 된다라는 유혹이 많아요. 그런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5.18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디다 대고 감히 그때 당시 진압했던 그런 책임자를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분야에 여러 각계 계층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가해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가해자는 조사를 당해야죠. 그 그쵸. 사람이 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게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시고. 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또 이슈가 됐던 이순자 여사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전두환이다. 이런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정리가 안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막말을 하고 그걸 받아쓰는 언론이 있다는 게 참 욕을 많이 짜증이 들어서 납니다. 오래 사나.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케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케어가 그 유기견들과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 개들 이렇게 구조해서 이제 케어해주는 데인데요. 여기가 이제 뭐 해피빈, 네이버의 해피빈이나 이런 곳에 이제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데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연이어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케어의 대표님이 그 한 직원에게 안락사를 지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보내주죠 이 표현이더라고요. 안락사를 시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카톡 내용을 보면 안락사를 하려면 이제 주사를 놓잖아요. 근데 그것도 병원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 약을 갖고 나올 수 없냐. 그리고 이제 회계팀에서 사채 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케어에서 뭐 시설도 뭐 그렇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미지만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좋은 이미지 다 가져가고 그 이면에서는 이상한 이렇게 뭐 안락사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나 또 욕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케어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해라라고 했는데 자기는 사퇴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락사 그러니까 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부금을 받으면서까지 불법적으로 그 약물을 사용하면서까지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병원 가서 했는데 그 병원에 하면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이제 약을 갖고 나와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부 고발하신 분이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시나 네, 지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락사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이런 뭐 강아지들이나 아이들 개들이 있으면 뭐 그 안락사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그쵸. 맞게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뭐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방송사랑 이제 같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뭐 해외 입양을 보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방송사에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안락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강아지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를 사면 된다 뭐 약간 뭐 데려오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을 정말 하고 싶으면 정말 떳떳하게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선량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견들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육장에서 뭐 이렇게 그 개고기 집에 팔려가는 그런 아이들 애들 있잖아요. 구하는. 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분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민중당 서울시당에서 광고를 하나 해달라고 우리 서울 빈민 민중당 위원장님이 저희에게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2일 만에 첫 광고! 근데 저희가 이거는 처음이라서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고 해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서울시당 위원장님. 네, 서울시당이 당원 수련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어디로 언제 가죠, 지은 씨? 네, 1월 26일 토요일에서 27일 일요일 1박 2일로 갑니다. 강화 로얄 유스 호스텔로 갑니다. 참가비는 얼마죠?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청년 학생들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참가 대상가 서울시당의 당원들이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누구든지 갈 수 있고요. 기본 위원장님은 당연히, 운영위원도 당연히, 분회장도 당연히, 그리고 활동하시는 당원들 이외에 애당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당원들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은 씨도 서울시당 소속 당원이니까 우리도 가야겠네요. 전 가려고 했습니다. 가실 거죠? 네. 그럼요. 우리 같이 가요. 가는 거죠? 그럼요. 네. 가서 우리 팟캐스트도 홍보하고 유튜브도 홍보하는 시간 좀 주세요. 네. 이게, 당원 수련회가 어쨌든 2019년 주요 과제를 확인하는 장이기도 하고요. 각 계급계층 조직과 만남 사업도 있고 교류하고 단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고 있는데요. 강의도 2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2019 정세화 시당의 과제, 그리고 민중당의 정책 구상 및 의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고, 총선 계획 공유와 당원총회 성사 방안 이런 것도 있고요. 장기자 자랑 대회도 있고요. 뒤풀이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김나영 서울 빈민 민중당 위원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여기가 밥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네, 저도 서대문고 위원장님한테 들었는데요. 이 집이 진짜 밥이 맛있대요. 밥 잘하는 집이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꽉 차고 알차게 준비되어 있고 너무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곳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실망하는 건 밥이에요. 그렇죠. 밥인데 밥이 맛있다고 하니까 우리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 꼭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그날 저희한테 사인을 받고 싶으시면 종이 가져오세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출발하나요? 네. 서울시당에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참가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소속된 계급계층 정당, 민중당 아니면 노동자 민중당 이렇게 자기가 소속된 당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자기가 소속된 지역위원회에 연락을 하셔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각자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서대문에서 그 차를 서대문 지역위원회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시당에서 이렇게 자차로 가실 수 없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1시 30분까지 서울역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에게 광고를 맡겨주실 정당, 계급기 쓴 정당, 민중당의 분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 광고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광고비 같은 거 사실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이렇게 광고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각 시도당, 그리고 노동자 민중당, 농민 민중당, 여성엄마 민중당, 청년학생 민중당, 네, 빈민민중당 이렇게 당에서도 그리고 중앙당에서도 이제 뭐 각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달해 드릴 소식이 있거나 광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맛깔나게 광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되게 읽었는데요. 다음부터는 꼭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2부에서 사람이 있다. 용산 참사 10주기에 대한 내용과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철거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격강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빈민들의 투쟁의 내용과 그리고 용산 참사 10주기 얘기를 하면서 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부분도 앞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잊지 말아야 할 용산 참사, 우리가 잊지 않아야 용산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려면 잊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당 소식은 요 서울시당 수련회, 당원 수련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게 그리고 더욱 재밌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이지은, 김성은의 이리 오너라!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잘 맞았어. 잘했어. 한 번에 맞는다 이제. 우리 잘해. 근데 까먹어서 문제야.